정치쇼. 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크리스마스에서 헛갈렸어요.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으면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봅니다. 성탄절 전국소 성탄 미사 예배 크리스마스 관련 검색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가짜 수능 성적표 온라인에서 판매 중이다. 부모 속이거나 자기 과시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허허, 큰일입니다. 자, 다스 비자금 수사 시작했다. 정식 수사팀 발족은 내일. 자, 일요일 월요일 아침 크리스마스 성탄절 봉두상으로 실시간 검색어는 다스 비자금. 할 얘기가 한 다스가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누구시죠? 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성탄절 2부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잘 보냈습니다만. 예, 미세먼지가 많았다고. 네,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어제는 그래도 비가 와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날이 막던데요? 네, 오늘은 좀 막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엊그제는 23일은 정말 미세먼지가 많더라고요. 오다가 보니까 도봉산 삼각산이 아주 깔끔하게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눈이 오늘 많이 온 모습으로. 모처럼 진짜. 예.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뭐 옐로우 크리스마스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돌던데. 어제요? 네. 크리스마스는 오늘이에요. 어제는 2부였었고. 그렇죠.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이분날 이제 눈이 내려야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됐어요. 네, 미세먼지가 워낙 많이 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아님, 뽕도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황영탁님, 메리다스, 메리봉주 제발 다스 좀 해결해 주세요. 검찰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호영 특검은 네. 비자금이 아니었다? 직원의 횡령이었다? 네, 그럼 그렇게 직원 횡령은 왜 얘기를 했죠. 수사를 안 했나요? 그럼 만약에 직원 횡령이 걸렸으면은 최소한 다른 부서라도 넘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20억이에요 횡령이. 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한 규모인데. 예, 횡령 배임은 그것도 뭐 10억이 넘어가면 그 무기징역까지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인정하고 배임 횡령이다. 그럼 배임 횡령 눈 감아주면 자기는 방조범이네. 그러니까요. 그 자기가 아이고, 그걸 봤으면은 범죄 혐의를 포착을 한 건데 예. 그때 바로 뭐 자기가 수사 못하면은 다른 쪽에서라도 바로 알렸어야죠. 정호영 특검님 꼬리곰탕 먹은 게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자녀들 보기에. 그러게요. 근데 막 그 사회 보기에 역사를 보기에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근데 뭐 올해가 거의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공소시효가 지금 한 2달여 정도밖에 남지 제가 않은 맨날 상황이다. 그러잖아요. 법의 공소시효는 끝나도 역사의 네.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는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요. 네. 자, 제천 화재 희생자 연결식 엄수. 네. 아유, 저는 가슴이 아파서 기사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지금 당시에 있었던 한 분들 모두가 다 사연이 있는 우리 주변의 뭐 이웃들이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굉장히 좀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요. 어쨌든 뭐 설레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가 제천 시민들에게는 가슴 아픈 이별의 날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제천에도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언론들은 이게 눈물 젖은 크리스마스, 뭐 통곡의 예. 도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어제 연결식의 분위기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 그 사우나 2층 여자 사우나가 네네. 불법으로 그냥 이것저것 뭡니까 비상물 다 막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성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좀 짐을 좀 들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 짐을 좀 많이 들고 오신 분들이 계셨고 이제 그분들이 뭐 자주 사우나에 오시는 분들은 그 짐을 쌓아놨는데 이거를 목욕탕에서 통제를 하지 않았는지 그 짐들이 비상구에 뭐 막아놓은 일종의 이제 그 짐 칸 같은데 이제 다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상구로 나갔어야 되는데, 보관하는 락커처럼. 네, 락커처럼 그런 좀 큰 구조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비상구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막고 있어가지고 못 나갔다고 하죠. 근데 이게 소방 점검을 11월 달에 했었대요. 그 소방 점검을 했는데 이때 화재 감지기가 작동 불량 상태였다고 하고요. 2층 여탕은 아예 점검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 소방 당국이 봤을 때 만약에 저기 비상구가 확보를 돼야 되는 거는 좀 분명하니까 예. 저거를 치우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그게 뭐 소방 당국의 문제인지 아니면 건물의 문제였는지 뭐 그건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은 안전 점검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그걸 왜 그랬을까요? 네, 그러게요. 또 그래서 이제 이 화재 감지기가 당시에 불이 났을 때 작동 불능 상태였다고 하고 또 소화기도 처음에 꺼내서 썼는데 그것도 잘 안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검 이후에 뭔가 지적이 좀 나왔을 텐데 요거를 이행하지 않았던 모양인지 네 어쨌건 이렇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었는데 좀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상황이기도 하죠. 맨날 사고 나면 그 이후에 그냥 이것 못했고 저것 못했고 요것만 했으면은 안전사고가 안 났을 텐데 하는 이 아쉬움 후의 회한 이걸 언제쯤 없앨까요? 그래서 좀 안전불감증 사회를 좀 확 뜯어 고쳐야 돼요. 네, 뭐 결국 이제 안전불감증이 좀 문제였던 거고. 그리고 드라이비트 그 외벽에 사는 거 그거 규제해야 돼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뭐 골목길 불법 주차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좀 다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건 연결식 얘기를 좀 마무리 드리면은 어제 연결식은 총 29분 중 19분에 대해서 엄수가 됐고요. 23일에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분도 계시고 오늘하고 내일 연결식이 엄수되는 분도 계십니다.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던 제천 실내체육관에는 그 이틀간 총 3,800분이나 되는 시민분들이 다녀가셔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슬픔을 나누셨다고 하네요. 아유, 가족들 어떻게 위로를 해야지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좀 일가족을 거의 잃은 분들도 계셔가지고 막막한 상황이죠. 돌아가신 분들 명복을 빌고 가족들 힘내서 잘 버텨 일어나시라고 응원 보내고 싶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2부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 확보했다고요? 네,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15일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 보고 시점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이때 대통령 기록관에 세월호와 관련된 문건이 없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요. 실제로 보도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 기록관에 자료가 없다는 소문이 돌았던 이유는 지난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당시 국가기록원 측 변호사가 세월호와 관련된 청와대 문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 이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관련 문건을 아예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거 아니냐 좀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세월호 관련 문건을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양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이 문건에서 보고 시간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 문건을 분석을 한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관련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문건 내용이 많지 않았대요? 7시간 반 동안 뭐 했는지만 나오면 되는 거죠. 네, 그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뭐 그날 당일에 여러 가지 작성을 했던 청와대 문건이 있을 텐데 문건이 얼마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건 검찰에서 확보를 하고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좀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검색어에도 저희가 소개했지만 검찰이 다스 수사팀 꾸려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왜 이렇게 늦었나요? 고발한 지도 꽤 됐는데. 네, 그렇죠. 이제 고발이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뭐 어쨌건 뭐 계속 당사자 조사도 안 하고 계속 미뤄왔었다가 이제 공소시효가 정호영 특검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서 내년 2월 말이죠. 이제 2달 남은 거죠. 좀 시민분들이나 뭐 많은 분들께서 좀 검찰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검찰이 이제 다스 수사팀을 꾸려서 본격 수사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추측이 돼서 꾸렸다고 하고요. 서울 동부지검 내 사무실에 수사팀을 꾸리고 2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팀장은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고요.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평검사 2명, 수사관, 회계분석가, 그다음에 자금 추적 관련 지원 인력 등 총 1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고 합니다. 뭐 검찰에 따르면은 이 수사는 2가지 갈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특별수사팀에서는 비자금 조성 관련된 내용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스 실소유주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와 공모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다스의 해외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120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를 차명 계좌에 넣어서 관리한 혐의, 그러니까 예.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이 수사팀이 수사를 할 예정이고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정호영 BBK 특검팀이 이 비자금을 파악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도 이 수사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갈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하. 네, 이 다스 부분은 돈 140억 돌려받은 거요? 네네 그때 이제 과연 청와대가 개입을 했느냐, 국가기관이 개입을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예. 이거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가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그 다스 투자 피해금 140억 원을 그 돌려보낸 김정은으로부터 네네. 스위스 계좌로부터요. BBK 피해자가 아니라 다스로 돌려준 그 그렇죠. 정황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MBC는 어제 이와 관련해서 그 BBK 주가 조작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 메리리 변호사라는 분인데 메릴이 네. 있는 LA 변호사죠. 네, LA 저하고도 변호사죠. 잘 아는 변호사예요. 아, 잘 아시나요? 예, 수시로 통화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메리리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을 때 이 메리리 변호사는 그 청와대와 외교부 그다음에 여러 권력이 움직여서 결국 다스가 그 돈을 뺏어갔다 이렇게 예. 어제 MBC에 나와서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릴리 변호사는 옵셔널 벤처스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 피해자들 네. 그분들을 대리해서 지금 계속 몇 년간 수년간 지금 재판 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미국 검사. 네. 아, 검사 이름 변화가 잊어먹었네. 그 검사가 왜 이렇게 돈을 찾아갔냐. 이걸 그 재판부가 오드리 판사네, 오드리. 네네. 오드리 판사가 오드리 판사. 검사에게 지시를 해요. 6개월 동안 기간을 주고 네. 조사해라. 어떻게 그렇게 동결을 했는데 어떻게 찾아갔냐. 스위스 은행으로부터 다스가. 네네. 그 6개월 정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끝난 다음에 오드리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사한 내용을 밝히지 마라. 밝히지 마라. 네. 그리고 오드리 판사는 다른 데로 근무지가 변경돼 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미국에서도 네. 예, 이게 뭐 국가 간 이게 뭔가 있지 않으면요. 네, 영향력을 도저히 발휘하신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개인 입장에서 아마 국가 간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네. 국가 간 뭔가가 있어서 협조 요청을 했든지 네. 아니면 동결을 했다고 자기는 주장하는데 동결도 안 하고 있었든지 동결한 걸 풀었든지 네. 이거 다 조사해야 되는데 미국 거는 조사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하고 청와대만 조사하면 돼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리리 변호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예. 네, 김재수 LA 총영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메리리 변호사, 오드리 판사, 김재수 총영사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예. 이 김재수 총영사가 아시다시피 대선 당시 그 한나라당 예. 법률팀에서 BBK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보통 LA 총영사는 직업 외교관들이 주로 가는데 예. 이 사람은 직업 외교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LA 총영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 메리리 변호사는 되게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MBC와 인터뷰에서 LA 총영사가 돼서 결국 다스 140억 돌려받는데 매진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참 국가 권력을 이렇게 그냥 외교 총영사도 자기 마음대로 돈 찾는 데다 갖다 받고 그렇게 쓰고 그래도 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권입니다. 네. 저 이게 아유 참 그런 걸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이게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이러라고 국민들이 촛불 들었고 권력 줬어요. 네, 그러게요. 근데 예. 어쨌건 수사팀을 꾸렸으니까 예. 좀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청와대 내부에서도 네. 비서진이나 이런 쪽에서 전 정권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옷 벗고 나와야 돼요. 네. 아니 뭐 전전이건 전전전이건 전전전전이건 범죄자를 잡아내는데 무슨 네, 그 정권이 잘못된 게 필요해요? 있으면 그럼요.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오늘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우리 정상 기자가 세게 얘기하시네. 아, 네. 검찰처럼 얘기해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이현정 청와대 비서실장 특활비 아, 네네. 1억 5천 받았다라고 하면서 인정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그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달 동안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예. 이 기간 중에 그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국정원으로부터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상납받았다 이렇게
자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빨아먹고 살았나 이놈 인간들이 진짜. 그러게요. 근데 계속 이제 뭐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22일에 검찰에 소환되면서 예. 자신의 자수서를 예. 지참을 해서 제출을 한 건데요. 1억 5천만 원을 그나마 좀 나요. 받은 사실을 완전히 인정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JTBC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 돈을 건넨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그 최근 검찰 조사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원종 전 실장에게 특활비를 줬다 이렇게 진술했답니다. 예. 거의 이제 진술이 맞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7월 이후부터는 돈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예. 그때는 아시다시피 그 미르재단 등 국정농단에 꼬리가 잡힌 이유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상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 2부에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빨간 것인데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복권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복권 사시면 될 것 같다고. 자, 최영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하하, 옥구슬에 굴러가다 삐개다. 자, 장윤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분 날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그럼요. 드링킹 이브.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마셔야죠. 예. 빠져 있었죠, 이렇게. 예, 죽을 때까지. 헤엄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얼굴 빨개졌어요? 아직까지. 아직. 저 아직 네. 덜. 알겠습니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18님 미국으로 들어가는 조카를 데려다주러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쇼 온 가족 애청자입니다. 조카 준영이가 또 올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자, 먼저 들어온 문자에서 저희가 이걸 보면서 내기했어요. 네. 준영이의 성은 뭘까? 예. 우리 박 기자님은 하준영, 그리고 영어 이름은 브라이언. 브라이언. 예, 내기했어요. 그다음에 네. 장윤성 기자님은 김준영 네. 아담스. 네, 대한민국은 김이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다음에 네. 최우현 영화님은 준영 데이빗, 성은 초이. 초이. 준영 데이비. 저는 임준영 알렉스. 자, 네. 누가 맞는지 1818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틀릴 수도 있죠. 예.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누가 맞는지. 한 분은 브라이언, 김 아담스, 임 알렉스, 최 데이빗. 야. 수준 좋아요. 높은 방송이에요. 글로벌 프로그램 청취자와 같아요. 소통하는. 자, 1818님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전하느라고 못 보내나?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누군가 보낼 거예요. 이 차에 누군가. 타고 있는 누군가 듣고 어허. 랭크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고속도로여가지고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눈도 미끄러. 길도 미끄러워요. 그렇죠. 얼었어요. 길이 와서 눈이 미끄러워요.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뉴스. 장유성 기자님. 네,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 금요일이죠. 성완종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최종심. 확정 판결을 예. 받았습니다. 보통 재심, 2심하고 똑같이 가거든요. 대법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그다음에 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였죠. 그 두 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성완종 리스트, 그러니까 성완종 전 회장이 죽으면서 남겼던 그 메모에 대해서는 사실 혐의를 입증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페이스북에서요. 예. 어떻게 죽으면서 남긴 그 메모의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냐. 무시할 수가 있냐라는 이제 한탄 그러면서 결국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홍준표 대표는 뭐 친홍 체제도 갖췄고 앞으로 그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는 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이제 또 발언의 수위를 점점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의 발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그 본인의 이 막말은 그냥 막말이 아니다. 영혼이 담긴. 네, 정치적 계산. 네, 깔린 굉장히 고민하고 하는 막말이다. 느닷없이 정치 천재가 된 거예요? 그냥 던지는 것 같은데. 아니 굉장히 고민하고 페이스북에 쓰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크리스마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탄가스.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많이 연탄가스 같은 애 뭐 이렇게 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와서 당에 해악을 끼치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들이 극히 소수 남아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더 큰 얘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음 선거 때는 국민과 당원들의
징치로 정치 생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징치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징계를 해서 다스린다라는 예.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다 떨어질 거다.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친박 청산에 무게를 두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그 당협위원장 탈락한 류여해 최고위원이라든가 박민식 전 의원이라든가 뭐 그 친박계가 상당히 현역 이제 의원 네 명을 현역 의원 포함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떨려져 나갔는데 이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친홍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이것은 이제 누르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어쨌든 당내 갈등이니까 뭐 그렇게 자신들끼리 이제 공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 다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프레이밍을 했는데요. 박근혜 정권과 친박들의 비겁한 정치가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주동이 됐던 촛불잔치, 촛불혁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촛불잔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촛불잔치로 탄핵 구속당하고 모조리 괴멸됐다. 보수 우파의 괴멸이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나는 친박의 괴멸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700만 촛불이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주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권력에 대한 심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1700만 국민이 몰려 나와서 결국 박근혜 정권이 탄핵 그리고 파면 선고를 받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을 여전히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작품으로 프레이밍을 하면서 좌파 혹은 종북 그다음에 이제 빨갱이 이를테면 이런 논란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홍준표 대표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의 계산된 막말, 그냥 하는 막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출발해서 쭉 왔고 사실상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극화 해소라든가 뭐 이를테면은 이제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프레임으로 또 다시 이제 보수 우파를 좀 묶어서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로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신보수주의 정당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른정당하고 이념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본격적인 보수 경쟁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보수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가져간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제가 정말 재밌는 얘기를 주말 사이에 들었는데요. 요새 바른정당에 그렇게 콜을 보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대요. 그래요? 역으로 간 게 아니고? 네, 저 너무 재밌죠. 그래서 진짜 이게 뉴스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저희 예. 대부분의 언론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이 전부 예. 바른정당에서 한둘이 추가 이탈할 것이다. 추가 이탈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거다 했는데 어제 제가 바른정당 의원이랑 통화를 하면서 정말요. 진짜요? 이게 뉴스네요. 그래서 지금 확인된 사람만 2명인데 이쪽에서 너무 존재감도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이 홍준표 대표 체제로 막 가면 이제 밀려나서 자신의 정치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 거기 좀 잘 좀 만들어봐. 우리 좀 가보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새 자유한국당에서 전화 엄청 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싫어요? 이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바른정당 내부 사정도 그렇게 뭐 녹록치는 않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이제 국민의당하고 합쳐서 보수정당의 그 제대로 된,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뭐 강목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새로운 흐름이 또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 재밌는 뉴스더라고요. 1700만 명이 거리로 나가는 게 특정한 집단의 선전선동으로 가능하다는 이런 낮은 수준의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안 나가 보셔서 그래요. 길에. 그러니까 이 그 광화문 열기를 일대 체험한 그 것과 아닌 게 분위기를 다르니까. 6살짜리 아들 손을 잡고 밤 11시 12시에 거기 나가 있을 수 있게 하는 건 오로지 그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의지뿐이에요. 그렇죠. 누가 나가라고 한다고 그 엄동설안에 애를 데리고 어떻게 나갑니까? 해서 거기에 나갔다 온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저희 아들이 7살인데 이 친구들이 자라나고 나면 굉장히 다른 세상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유치원 애들이 스케치북에 그 정당들의 엠블렘을 그리면서 노는 거예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이게 네.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야.
지난해부터 이 탄핵 정국을 지나오면서 애들이 너무나 정치 뉴스에 많이 노출이 네. 되고 아하. 각성이 된 거죠. 정치쇼도 듣는데요? 그렇죠. 아니, 그거까지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을 거고 이걸 들으면서 애들이 각성이 돼서 이 친구들이 잘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18님 답 들어왔네요. 임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빙고.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 범도사님의 특수관계인 아니에요? 아니 그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 시작할 아니에요. 때 어. 흐름상 임준영이라고 했어요. 설마 그래요? 알렉스는 예. 아니겠지 흐름상. 정말? 아, 설마 알렉스는 아니겠지? 설마 네. 아니겠지. 잘 모르겠지. 그리고 이름이 번호가 안 좋잖아요. 1818이. 그래요. 귀에 쏙 들어오고 좋죠. 자, 다음 이슈. 네, 해마다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 준영아 잘 가라. 다음에 보자. 이 저작권 수입 1위의 크리스마스 캐롤이요. 예. 빙 크로스비가 부른 화이트 크리스마스래요. 예. 저는 팻분 노래를 더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 그레이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전후해서 예. 이 요즘에 새로운 풍속도는 해외 여행을 많이 가죠. 네. 예. 특히 이제 주말에 끼면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번처럼 월요일이 크리스마스 휴일이다. 그럼 금요일이나 혹은 화요일을 연차를 붙였으면 예. 한 3박 4일 정도 그렇죠. 동남아는 갔다 올 짧게. 수 있기 때문에 어. 요즘 일본은 2박 3일도 가능해요. 아, 가능합니다. 예. 장윤승 기자님 갔다 왔어요, 일본. 아 그래요? 아, 내가 갔다 왔나? 누가 갔다 온 게 아니, 갔다 설마 왔나? 기자님 같이 일본 다녀오신 건 다녀오셨어요? 아니죠? 저 일본 갔다 온 거 어떻게 아세요? 다 알아요. 와. 완전히 저는 말씀 안 처음 드렸는데. 들었어요. 실제로. 느낌은 뺨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 딱 잡으면 일본 갔다 오셨나? 민간 국정원이시네. 깜짝이야. 사찰 당하고 있나 봐요. 지금 장 기자님. 내게 도청장치. 아니, 제가 사찰은 가끔 가요, 절에. 아, 네. 아이쿠.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네.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한번 기대해 보시고. 아, 진짜 일본 갔다 왔어요? 예. 아니, 딱 얘기한다 순간적으로 일본 아니, 가고 아니, 근데 좀 됐어요. 조금 전에 예. 임준영도 마치 네. 그러니까요. 거의 봉스트라다무스. 그분이 오셨나 봐요. 복스트라다무스. 원래 끼가 있어요. 야. 자, 그런데 이제 인천공항이 대란이 났습니다. 오.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올겨울이 의외로 춥잖아요. 엄청 영하가 추워요. 계속 이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11월 중순부터 추워져서 네. 계속 12월에 이렇게 영하가 지속된 적이 별로 없어요. 오. 그런데 23일에 날씨가 좀 푹해졌어요. 아하. 근데 날씨가 푹해지니까 미세먼지가 딱 나오네요. 맞아요. 지난해는 날씨가 따뜻했는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겨울은 추운 대신에 미세먼지가 없었다. 그런데 날씨가 좀 영상으로 회복되자 23일에 미세먼지가 서울 시내를 덮어서 공기가 굉장히 탁했고요. 그래서 그레이 크리스마스다 이런 얘기가 나온 옐로우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죠. 황사가 황사가 느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인천공항이 새벽부터 안개주의보, 저시정 경보라고 해서 시계 확보가 안 되니까 이제 항공기가 드디어 이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풀렸다가 밤에 다시 저시정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이제 이 밀린 비행기들이 계속 뜨느라고 이게 수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3박 4일 정도의 딱 이 성탄 휴가에 맞춰서 해외여행을 하려던 많은 가족들이 예. 공항에서 노숙을 하는 사태가 맞아요. 벌어졌는데 여기서 좀 행정적으로 우리가 짚을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항공기가 지연이 되면 2시간 이상 지연이 되면 항공 운임을 10에서 30% 정도를 깎아주거나 이건 이제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응하는 보상을. 네. 혹은 뭐 숙박권을 주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야말로 공항에서 노숙을 한 가족들이 굉장히 분통을 터뜨렸고요. 항공사들의 별 뾰족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따져야 돼요. 예. 제가 신혼여행 갈 때 예. 제가 신혼여행 갈 때 짐이 안 왔어요. 경유편으로 갔는데 짐이 안 오는 거예요. 항공사는? 한겨울에 항공사 우리나라 그러니까 항공- 외항사 비행기 예, 탔는데 그거 비일비재요. 그래서 아니 그 짐이 안 왔어요. 근데 한겨울인데 어. 나는 한국에서 얇은 옷을 입고 갔는데 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혼여행에.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안 따지면 그 짐이 안 온 집이 저희 집, 일본 뭐 누구네 집 뭐 이렇게 어허. 있었어요. 근데 안 따지면 보상 없어요. 근데 저는 또 한국의 기자가 짐이 예. 안 왔는데 안 따질 수 없잖아요. 예. 컴펜세이션 규정을 가져와라 이렇게 따지니까 그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박따박 해가지고 다 보내주더라고요. 아니 한국에 규정이 와서. 있다니까요. 네. 네. 따지셔야 돼요. 아니 그- 그 제가 따져야 저는 된다. 2번 연기가 된 적이 있는데 네. 한 번은 서울에서 연기가 됐는데 그때는 호텔로 데려다 주고 원래 그렇게 그렇게 하던데. 데려다 네. 주는데 데려다 그래서 주죠. 호텔에서 또 이제 진탕 놀았죠. 네.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네.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LA 오는데
이게 그 한 5시간 늦어졌거든요. Nobody complain. 따지셔야 돼요. Only Korean complain. 맞아요. 그때도 미국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네. 미국 아저씨는 재밌는 상황이 발생했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그랬더니 그 front desk 분이 I don't know. Computer says. 컴퓨터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Computer says is delayed. I don't know. 참.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 왜 이렇게 스미마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이 되면 미안하다. 저도 이상했어요. 저도 이상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승객들이. 너무 오히려 승객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통을 터뜨릴 상황에. 대개는 여행사에서 다 확인을 해서 호텔도 데려다주고 또 유럽은 또 유럽은 항공사에서도 그렇게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짐 없어지는 거, 지연되는 거. 비행기가 사라지는 거 이게 비일비재하니까 일상다반사. 공항에서 그러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항되거나 딜레이되거나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면 못 참는 거예요. 맞아요. 특별한 공격적인데 공격적. 아니 유럽에서 그렇죠. 특히 이제 이태리의 알리탈리아 항공이라고 네. 워낙 연착으로 유명해서 네. 항상 사람들이 맥주 마실 시간은 있어. 커피 마실 시간은 충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스트 인 타임을 안 지켜요. 오히려 의뢰에 미뤄지려니 하고 감안해서 여유들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세먼지가 지금 핵심인데 미세먼지의 원인이 자, 이제 중국이 난방을 시작한 겁니다. 석탄. 예. 근데 그동안 추울 동안은 고기압이 중국에서 오는 서풍을 막고 있었는데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서풍이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들 떼는 이제 중국에 심지어 중국은 도시는 매우 이제 선진국 비슷해지고 있지만 또 오지 마을들은 맞아요. 나무를 이제 꺾어다 마른 나무를 그럼요. 땔감으로 떼는 데가 워낙 많다고 하니까 13억 인구가 난방을 시작했다. 올 겨울 또 우리가 미세먼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또 황사, 공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중국 자체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 석탄 난방 아니면 땔감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너무나 발생을 하니까 대외적으로는 그래요. 한국에 미세먼지 많은 게 우리 때문이라는 증거 있어? 확실한 과학적 물증이 있어?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많아서 이쪽은 뭐 되면 한다 아니에요. 하면 된다, 되면 한다. 그 사이를 막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초등학교도 난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북부 이런 데가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그래서 최근에 그 외신에 찍힌 사진들을 보면 교실이 너무 추우니까 운동장에서 햇볕을 받으면서 수업하는 이런 사진들이 이제 세계적인 통신사를 통해서 타전이 되고 있을 정도예요. 그게 뭐 실내가 더 추워. 지원을 지향하는 나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일단 목표를 세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상태인 건데 지금 그래서 가스 난방이나 전기 난방으로 바꾸겠다. 그런데 시간을 안 주고 하루아침에 석탄 땔감 떼지 마. 그러면 난방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서민 마을은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있대요. 강제로. 그것도 여러 계속 요즘 사진 나오더라고요. 갈 데도 없고 막 집 안에 있는데 포크레인을 갖고 그랬고 사망자 나오고. 우리도 근데 상황이에요. 군사정권 때 생각하면 맞아요. 남말할 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연두순시 가고 이러면 경상남도 이 도지사가 보기 싫다고 길가에 초가집 16채를 그냥 밀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71년에. 아니 80년대에도 이게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그 88 올림픽을 열기 위해서 다큐멘터리가 남아 있는데 상계동 올림픽이라고 네, 그럼요. 철거민촌은 맞아요. 수도권 지역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은 뭐 상계동 바로 옆이 우리 지역 아니에요 또. 지금 천당위 분당이라는 네. 분당 성남 지역도 성남. 예전에는 서울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그렇죠. 모여 살던 도시였던 거죠. 청계천 철거민들이 지금 정말 한강에 한강이 저 옆이 콘크리트 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 강둑이 걔 원래 흙이 있었고 모래. 모래나 흙이 있었고 그게 그 자연 생태계가 돼야 되는데 그거 콘크리트 쌓아놓은 게 88 올림픽 때문에 쌓아놓은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을 봤더니 고가도로 철거하는데 12시부터 6시까지 철거해요. 전국에 있는 포크레인 480대가 와갖고 쫙 일렬로 섰고 그거를 동시에 6시간 동안 그렇죠. 자고 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근데 거예요. 그게 네. 그 빨리빨리 행정이 우리한테 배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중국이 전기차 개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베이징 가보면 출장 가보면 먼지가 진짜 택시 위에 한 6, 7cm, 10cm 정도 있고 앞이 안 보이는데도 아저씨들이 막 문 열고 막 달리잖아요. 아 오늘 날씨 좋다고 막 이러면서 아마 다들 막 기야말 예. 노리시는데 근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네. 친환경 그 개발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이런 것들. 근데 이 미세먼지 어쨌든 대책은 우리나라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 중국 순방 때도 이 미세먼지를 얘기했죠. 한중간에 함께 조사 연구부터 하고 그렇죠. 대책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문제가 한 50%, 내국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게 50%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중국이 한 70%를 차지한다. 그럼 우리가 한 30%다.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어떤 탄소가스에 대한 대책을 펴나가지만 중국을 막지 않으면 어쨌든 50에서 70 정도는 계속 우리의 공기가 위해를 받고 있다. 이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네. 진짜. 그 초미세먼지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양국이 대립적 관점이 아니고 공통의 관점으로 풀어야 돼요. 같이 풀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들어가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예? 예. 아니요, 3부도 있으니까 놀래긴 뭐 아 그렇군요. 뉴스 두 개 했는데 이제 자, 이구구사님 봉도사의 촌철살인 2018년도 쭉 계속됩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1월까지 일단 계속돼요. 아. 박은주님, 정봉주님이 계셔서 오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자, 그냥 바로 광고 듣고 3부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샵 10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 저희는 광고 듣고 3부에 컴백하겠습니다. 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부 최경일 평론가, 박영미 경제전문 기자, 장윤선 기자님, 월요일을 후끈 달구는 박장대 최고의 박장대 수하는 기사다. 하하. 자, 국민의당 운명 일주일이가 아닌데? 최저임금 어디였지? 인상의 네, 역습이죠. 최저임금의 폭격, 네. 최저임금 인상의 역습. 뭐죠 이게? 이게 우리가 선의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려주자는 건 그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 이런 선의로 시작되는 그런 정책들인데 최저임금이 올라가 버림으로 해서 그러면 나는 너를 고용할 때 비용 부담이 커지니 너를 내보내고 무인 점포를 만들겠다 이렇게 시도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시도한 정책이 오히려 그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사실은 뭐 그 이게 IT 기술 팩트인가요? IT 기술하고 뭐 접목돼서 그런 측면도 있어요. 비단 최저임금이 올라서만이 아니라 예. 뭐 도시락을 파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랄지 나아가서는 뭐 경비 용역 업무를 눈이 많이 달린 CCTV로 교체하는 그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구스의 눈이 사람의 경비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셈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노동계에서는 결코 가파르지 않다. 올해 이제 다가올 내년에 임금 인상률이 11년 만에 2자리로 올라갔거든요. 예.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런데 그동안 너무 안 올리지 올렸던 거 않았던 아니에요? 걸 네. 밀려서 한 번에 올린 것뿐이지 이게 어디 가파르냐. 시간당 10,000원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반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고용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것만은 좀 분명한 거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네. 이제 좀 나눠서 볼 것이 이제 기업의 양극화가 더 중요해졌잖아요. 네. 과거에는 이제 개인 간의 양극화가 이제 심해졌다가 그런데 기업 중에도 대기업이 최저임금 때문에 문제가 될 리는 없고 중소 뭐 상공인들, 자영업자 네. 이런 분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정부가 낸 대안이 그렇죠. 인상분을 보전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무인 뭐 자동화 점포 이런 게 참 고민인 게 제가 이제 수년 전부터 일본에 가보면 네. 지하철은 일본이 더 앞선 문화인데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역과 역 환승 사이에서 거스름 돈을 받고 있지? 근데 이게 고령 사회가 돼가는 일본이 지하철 구간이 너무 많으니까 환승하는 중간마다 사람들을 배치해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 정말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가면 지하철역이 너무 무서워요. 사람이 없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무인화를 빠르게 하는 거고 사람과 이 자동화가 절묘하게 결합된 형태를 고용 정책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걸 쉽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이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들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도 아니고 사실은 소기업과 자영업 영세기업, 그렇죠. 영세 자영업자. 네. 문제인 거죠. 영세 자영업자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최저임금 올리는 걸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가야 되는데 요분들 핑계 대면서 사실은 대기업이나 중기업에서 같이 큰 소리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은 여력이 돼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30대 재벌들이 지금까지 쌓아둔 사내 유보금이 700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예산, 정부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30대 재벌들이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용 안 하죠, 투자 안 하죠. 그러면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기업 한류 소득 다시 세금으로 세제로 전환해서 이를테면 이렇게 심각한 불평등 시대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소득주도 성장에 이제 그래서 노동자의 주머니를 좀 두둑하게 만들고 실제로 소비가 가능하게 그것도 내수 활성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을 하는데 계속 뒷다리를 잡는 그 방식으로 하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실제 서민들의 삶은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는 계속 없어지고 실업률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책이 좀 필요한 것 박 같습니다. 기자님, 네. 근데 이제 그 지난 예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즉 그렇죠. 네. 최저임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버티기가 힘든 뭐 3인 미만, 5인 미만 이런 네. 데다가 그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라 예산이 돈. 나가도 한 1, 2년, 2, 3년 상황을 보면서 그걸 하면서 어쨌든 경제 상황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그게 그렇게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게 이제 나라 돈으로 예. 이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그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는 건데 뭐 단순히 계산하면 이래요. 최저임금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16.4% 올라가는데 올해 월급이 135만 2,230원, 내년이 157만 3,770원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야당하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한 3조 원 정도를 여기에 직접 확보했죠. 지원할 수 있는 돈을 확보를 했어요. 해서 근로자가 30인 미만이 근무하는 작은 사업장에 최대 그 머리당 한 13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게 여기까지는 지금 인당해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아름다운 단어가 인당 13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이 폭을 마련해 두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야당하고 간신히 합의를 해서 3조 원으로 이 제한을 걸어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대안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도 뭔가 이렇게 그 중간에 완충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2, 3조 원 이제 다 써버리고 나면 최저임금 올려줄 건데 영세 자영업자는 여력이 없다고 해서 사람 내보내겠다 아우성을 칠 것이고 야당에서 돈 안 돼 예산안 처리 못해 이렇게 버텨버리면 정부가 좀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 3, 4분기 경제 성장률이 1.5% 역대 최고라 네. 그래서 네. 요즘 이제 식당이나 이렇게 연말 하면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부분 주관적 그 설문구 주관적 경험이겠지만 작년 크리스마스 작년 12월 대비 조금 이 체감이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정부 예산이 풀리면 실물 경제 좀 나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좀 정부가 발상의 전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40대 70명당 하나씩이래잖아요. 다 치킨집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40대 때 혹은 50대 초반에 명퇴. 직장에서 명퇴를 할 일이 당해가지고 없어요, 그럼.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재취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지만 중장년 실업도 굉장히 심각해요. 맞아요. 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를 정부가 과감하게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많은 식당이 필요한가, 그렇게 많은 치킨집이 근데 필요한가 좀 공적 영역에서 생각해보세요. 만든다 그러면 또 야당은 반대하죠. 일자리 시장의 영역에 맡겨놔야지 왜 자꾸만 공적 영역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안 하니까 일단 공적에서 만들고 그것을 시장이 받아서 뭐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고 이런 시장이 안 하면 발상이 필요한 거죠. 서울시장이라도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고 있어요. 서울시장이나 시장이 그걸 하고 있는 부천시장 게 막그 오래전 저는 그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 사회적 기업. 이걸 또 야당에서 사회주의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셜 컴퍼니하고 소셜리즘, 소셜 리스크 컴퍼니 다른 지역에 거니까요. 사회적 기업 조그만 데들 해갖고 네. 지역에 일자리 못 구하는 사람들 그 구청 혹은 그 기초단체 시 네. 이런 데서 예산 나가면서 운영되는 데들이 있는데 꽤 알차게 틈새를 잘 파고 들어가요. 네. 어려운 분들 뭐 예를 들어 집 그렇죠. 고쳐주는 문제, 도배해 주는 문제, 태양광, 예, 뭐 그런 이런 태양광 이런 것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실핏줄 예산 같아. 파고 들어가는 네. 그렇죠. 그런 거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복지인데 그런 게 많이 늘어났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회사 60살까지 다니고 네. 60살 명퇴 그러니까 그 정년 퇴직을 하면 그다음에 바로 국민연금으로 연계가 되고 뭐 이러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생긴다며 정규직 노동자 하는 게 훨씬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회사에서 나와서 어떻게든 뭐 애들 키워야 되니까 뭐 자영업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다 망하고. 그리고 뭐 이제 계속 4차 빚쟁이 산업혁명 이런 들어가고 AI 인공지능 되고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직접 일하는 일자리는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에서 고민하는 게 그럼 전체 국민 소득을 올리면서 국민 기본 소득제를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맞습니다. 하는 고민으로 가야 되는데 장 기자님 이제 정치 뉴스로 가야죠. 예. 박 기자님 뉴스 뺏어갖고 혼자 얘기했잖아요. 아 그래요? 빨리 저는-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장 기자님 승은 뭐예요? 네. 장기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냥 가수예요. 장기하 씨 좋아해요. 가수와 예. 팬의 관계. 네, 가수. 난 처음에 장기와 이름을 장기와 장기 두는 사람인 아, 줄 알았어. 장기와 네, 자, 국민이- 최은석 기자 다음 예. 뉴스 국민의당 운명의 일주일. 아, 그렇습니다. 그 초일기네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 말씀 드렸는데요. 예. 전당원 투표 고 하는 거고요. 결과는 지금 그 정치권의 예측을 종합해 보면 안철수 대표 뜻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높다. 근데 5조에 당원 네. 당규 5조에 보게 되면 당무위에서 위임한 사항을 네. 전당원 투표제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당원 당규의 이제 전당대회 13조 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면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전당대회를 그게 오로지 열어서. 전당대회만 그렇죠. 있죠. 이게 정당법이 예. 규정한 바예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5조의 전당원 투표의 5항에 당무위원회가 의결해서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당의 전당대회를 또 해산과 해야죠. 합당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려면 양당이 전당대회를. 바른정당도 국민의당도 똑같이 전당대회를 해서 신설합당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저 당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번에 전당원 투표가 끝나도 해야 되는 전당대회를 거예요. 해서 그렇죠. 대의원들이 만약 부결해 버리면요. 대의원들이 부결하고 부결시켜버리면.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의사봉을 들고 튀겨 의성을 들고 저기 그 영도 다리로 옛날에 옥새파동 예, 생각나면. 옥새파동처럼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그래서 이상동 근데 그분은 합리적인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중도 보수주의 예, 정치인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반민주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비판의 격앙되어 수위를 있죠. 격앙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절차적으로 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지난 21일 날 손학규 고문이 귀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오셔서 당이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호남 중진들 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어쨌든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의 역할은. 원래 통합주의자기도 예, 했고.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그게 하고 뭐 주위에 그냥 통합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대선 때를 보면은 예.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빅텐트론 그때 유행할 때 그렇죠. 제3지대.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장을 자기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안철수 대표에게 그 바른정당과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역할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통합에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학규 고문의 뜻은 통합을 넘어서 개헌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개헌은 독일식 의원 내각제로 예.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럼 사실 권익별 비례대표제까지 같이 해서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해서 개헌을 해야 되는 걸로 밀어가겠다라는 이제 그랜드 플랜을 갖고 이제 귀국을 하신 거고. 근데 그분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어요 정치권에? 그 언론이 참 관심이 많아요. 언론이요? 네,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언론이나 언론도 보수 언론이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쓰긴 다 쓰죠 조금씩. 근데 어찌됐든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친안계라고 해야 되겠죠. 친안계하고 바른정당이 통합을 해서 다음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건데 유승민 대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보수 정당이다. 보수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합이 될 거냐, 정체성 혼란이 계속 있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1월 정도가 될 걸로 예. 보이는데 모바일 메신저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국민의당 지키기 행동당원이 하이바와 배낭에 넣을 수 있는 50cm 정도의 강목을 준비하라. 어머머머머. 깜짝이야. 할만을 쓰고 들어가요 그럼? 네, 하이바. 헬멧이라고 해야 되겠죠. 할만가 뭔가? 근데 이 글의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투구라고 번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투구. 네. 그래서 이런 구태가 아직 있냐 이렇게 장진영 최고위원이 이렇게 맞아요. 올렸더니 저도 페이스북에서 이분이 봤어요.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 근데 그 당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공격력이 아니라 나를 방어하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 전당대회 제대로 진행이 될 리가 없고 이거 완전히 70년대 용파리 사건 때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철수 대표가 왜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여갖고 얘기하고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합의위원할 것인가 이제 합의위원이냐 이게 법정소송이냐 이 문제거든요. 네. 합의위원을 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뭘 잘못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당대회는 강목을 휘날리며 헬멧 쓰고 부딪히세.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국민의당 내부가 분위기 안 좋네요. 매우 분위기가 근데 저건 안 어떻게 좋습니다. 보세요? 지금 전국 당원이 한 27만 명 추산되는데 반한 측에서는 적어도 이 의결 정족수라고 하는데 3분의 1 정도는 투표에 참여해야 되지 근데 그게 않느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상으로는 없고 없는데. 당규 해석상으로는 있다라는 네. 게 또 반환파의 주장이라 그렇죠. 9만 명은 넘게 투표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중앙선관위는 이제 안철수 대표 쪽 입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의결 불구하고 정족수 없다. 투표율이 낮으면 이게 신임 투표잖아요. 어찌 그렇죠. 보면. 정당성을 근데 투표율이 확보하기 낮으면 어려워지죠. 그 명분을 또 아니, 내세우기가 그러니까 힘들어지지 않나 27만 명 싶어요. 중에서 네. 한 4만 명 투표해서 13% 투표율로 해갖고 결정을 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국민의당의 대표 선출이나 뭐 이럴 때 투표율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25%. 23% 예. 정도가 됐고요.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선출될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 친한파에서는 이게 투표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럼 3명 해갖고 2명 찬성하고 끝나는 절차를 거예요? 거쳤다. 그런 얘기를 이제 반환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본 투표율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있는데. 그리고 최소한 이제 3분의 1이 투표를 해서 과반 이상의 찬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니 저 한 20%만 해도 좀 의미 있다고 봐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당을 해산하거나 합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건데 어쨌든 당원들의 힘과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밀어가야 되는 건데 투표율도 낮고 전당대회에서 강목이 나오고 이러면 과연 아니 투표율이 목표하는 의미가 없네. 바를- 투표율에도 꼭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전당대회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안 하죠. 아니요. 그래서 원래는 12월 30일까지 투표, 31일에 결과 발표, 맞아요. 그리고 1월 중 전당대회를 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가 물었대요. 안철수 대표한테 이게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분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관이 할 있냐? 거냐 그랬더니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제 그 제3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어떤 수가 있습니다라는 워딩이 정확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수가 있다는 게 어떤 수인지 그래서 저한테 이 얘기를 전한 그 국회의원은 꼼수 아니겠냐. 아니 이걸 한번 물어보죠. 그 2011년서부터 주장하던 새정치는 아직 안 나오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새정치라는 것이 반정치 담론이었던 것이냐. 그리고 이제 사실 안철수 현상이 예.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회의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박윤미 기자님. 네. 2017년 저축액 역대급으로 적었다.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금리가 워낙 낮아서 뭐하러 아하. 맡겨 이렇기도 했고 다른 하나는 맡길 돈이 있어야 맡기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반응도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융자산이라는 게 뭐 예적금, 펀드, 주식, 채권에다가
전월세 보증금, 저축액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데 사실 맡길 돈이 여유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부각이 됐냐면 이렇게 금융자산이 늘어나는 이 증가폭이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리 2012년 이후. 네, 저금리의 영향이 이 통계를 낸 이후 가장 그 금융자산 증가폭이 낮을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금리가 워낙 낮았는데 이제 새해가 되면 상황이 좀 바뀌겠죠. 금리 금리가 오르고 있죠.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국제 채권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국내에서 소매로 돈을 떼우는 금리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뭐 증시나 아니면 가상화폐 이런 데가 워낙 좀 뜨거운 상황이어서 이 돈이 과연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저금의 가겠느냐. 형태로 예. 가겠느냐 이건 좀 회의적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서 지금 시중에 네. 부유하고 있는 떠도는 돈이 1,300조가 된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갈 곳을 갈 잃은 곳을 잃은. 정처 없는 이발길. 그냥 내 주머니 네. 열렸으니까 저로 오라오. 어딜 가. 1,300조라고 하는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굉장히 큰 네. 돈이죠. 1,300조. 그럼 우리나라 3년 예산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예? 우리가 슈퍼 예산이라고 하고 난 이후에 이후에 3년 3년 예산. 예산이죠. 내년 돈이 막 127조. 날개가 달고 막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는 것 같아.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 있어요?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어디 있어요? 묻는데 너무 표정이 슬퍼 보였어. 그러니까. 남편 지갑으로도 들어가고. 자, 내년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내년은 뭐 그래도 올해만큼 증가율이 낮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서 올해는 그 금융기관에서 얻어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얻어서 집 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받기는 좀 여건이 나았잖아요. 예. 근데 내년이 되면 이런 상황이 전개되긴 좀 어렵고 금리가 소폭 상승하면 적금을 중심으로 약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증시에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것들의 기대가 좀 있는 편이고 있죠. 코스닥의 대장주들이 또 코스피로 옮겨가면서 맞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거든요. 해서 금융 자산이 좀 증가폭이 올해보다는 약간 좀 낮을 올라가지 것이다. 않겠느냐. 예. 뭐 그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님, 제천 네. 소방서 장비와 인력 면에서도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있던 곳이다. 슬픈 뉴스죠. 지금 예. 크리스마스 전에 힘들어요. 연결식이 얘기할 때. 쭉 이어지면서 볼 때마다 뭐 눈물의 장면들인데요. 안타까운 사연이 희생자 가족별로 너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선은 오늘은 차치하고 지금 이 화재 원인도 계속 이제 조사 중입니다만 화재 대응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건물주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두 번째로는 이제 소방 대응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문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럼 어떤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냐. 예. 사실은 좀 소방관들에 대한 또 이제 소방 당국에 대한 비판이 좀 거셌어요. 그런데 이제 소방 당국 쪽에서도 사실 현장 일선 소방관들이 좀 아주 이 힘든 애로사항들을 토로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하다. 왜 통률이 못 깼느냐. 뭐 여러 가지 질타들이 있는데 이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짚어져야 되겠지만 그러면 소방 시설과 소방 인력은 장비, 충분했느냐. 인력. 장비의 네. 문제는 굉장히 제천이 열악하기로 소문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좀 대형 참사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했다. 근데 이것은 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소방 당국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또 예산 지원 면에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맞아요. 계속 현장 소방에 대한 인력 충원이라든가 예산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은 이걸 계속 지금 또 반대하는 네. 이제 기류였죠.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날 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제천을 간다고 해요. 일전에 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눈물 흘렸다. 여기 대해서 이제 장제원 또 야당 수석 대변인이 아부라는 표현까지 네. 쓰면서 또 이제 굉장히 이제 폄훼를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공방이 이제 있는 와중에 오늘 홍준표 대표 입에서도 좋은 얘기 나오지 않을 텐데 지금 이 정치적인 부분 좀 다 계산 빼고 민생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정치권도 여기에 좀 중지를 모아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소방 장비 관련해서는 이게 지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서울과 강원 같은 경우는 장비 예산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진짜 그 고무장갑 끼고 불 끌어간다는 얘기가 네, 맞는 게 목장갑 맞아요. 사서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장갑 사 쓰고 그래갖고 이제 또 우리 몇몇 단체에서 이 그 장갑 주는 무슨 그 자선 콘서트 하려고 그랬더니 김영란법에 그 위반된다고 또 못 받는데요. 그거를 민간에서 주는 거를.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국가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뭐 국가 공무원 늘리자는 게 아니고 일단 장비나 이런 것도 균등하게 그렇죠. 균등하게 배분. 균등하게 예산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방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지자체 예산에서 가니까 그렇죠. 천차만별이에요. 시청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지난 그 국회에서도 예산 국회 때 안전 예산을 왜 이렇게 깎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막 공무원을 수를 늘린다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 공무원 수를 왜 늘립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아니 공무원이 아니라 집배원, 네. 그다음 경찰, 소방관, 소방관. 현장 안전 인력이에요. 그럼 야당이 또 아니 공무원 늘리지 말라니까요. 공무원이 아니고요. 이 공방을 계속 속기록을 보면 하고 네. 있어요. 맞아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현장직의 대응 능력을 어떻게 함양하는가예요. 예. 우리가 이런 참산하면 야단치고 참산하면 야단치고 이게 아니라 개선돼야 되는데 예. 소방안전법도 지금 9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1814님 속 시원한 방송 확 뚫리는 정치쇼 화이팅. 자, 안타까운 소식을 끝으로 세 분 인사하시고요. 저는 4부 보세 품격으로 돌아옵니다. 인사하세요. 네, 네, 남은 고맙습니다. 한달 잘 예. 보내십시오. 예, 채널 정봉재 정치쇼 4부 들어가겠습니다. 보세 품격 할 말을 한다. 나라 국정하는 돌직구 정종 브라더스 정도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좀 달리셨나요? 뭐 그냥 잠만 잤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신과 함께를 관람하고 하루 왼종일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 영화 어제 낮에 오늘 낮에 예약하려고 했더니 뭐 다 매진됐던데요? 저는 새벽 4시에 봤습니다. 새벽에 가서요? 예? 새벽에 네. 가서? 요즘 뭐 새벽 3시에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새벽에도 영화를 하는구나. 하면 뭐 하죠. 특정 네. 영화관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새벽 시장을 하는 데 있는 영화관에서는 새벽에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강남 쪽에 있는 영화들은 25시. 그래서 새벽 1시 개봉 영화가 있고 상영하는 영화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프로가 28시로 돼 있습니다. 28시? 예. 4시. 그렇죠. 자, 크리스마스 정치인들이 바라는 산타의 선물은 뭐? 산타가 정치인들한테 뭐 선물을 주겠어요. 그게 정답이네. 네, 뭔지 할 얘기 없네요. 자, 홍준표. 그럼 우리 여기 뭐 홍준표 그 대표는 선물 받았잖아요. 홍준표 대표만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정부 여당도 받았죠. 왜요? 홍준표 체제가 정부 여당한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무죄가 나고 나서 초강경 발언을 막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좋은 거죠. 강경 발언한다고 뭐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하여간 지금 이제 이미 여기까지예요. 한계예요. 그 자유한국당이 살 길은 세대 교체밖에 없는데 예. 그 요원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그 2, 3부에서 장윤성 기자가 바른정당을 그 취재를 했더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전화가 온다. 아유 열심히 꼬시겠죠. 지금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금 열심히 뭐 전화하고 막. 아니 그게 아니고 반대로. 반대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체제가 굳어지면서 네.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이 네. 바른정당으로 가고 싶어서 전화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홍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예. 그 홍 대표 체제하에서는 못 살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자기 SNS에다가 이제 그 무죄를 받고 난 다음에 첫 마디로 썼던 얘기가 패목강심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억울하게 기소가 됐으니까. 예. 근데 이 말이 원래는 참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패목강심 치화량제라고 그래가지고 이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화를 내리티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그걸 수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게 옛날에 달마대사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수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병을 덜어내고 이 내면을 이 성찰하는 거죠. 예, 달마대사 얘기하니까 왠지 홍준표 대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패목강심을 얘기했으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쓰는 말하고 실제로 본인의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연탄가스 아까 우리 장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들. 그러면서 이제 징치를 하겠다. 징치를 하겠다. 말도 어려운 말 골랐어요. 어려운 말만 골랐어요. 권위적인 말이죠. 아니죠. 폼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아니 무슨 홍준표 하에서 내가 앞으로 그나마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출마라도 해야 자기가 개인기로 돌파하든 뭘로 하든 할 텐데 예. 이 공천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하면 그래도 거기서 내가 조금 준비를 잘해서 다음 걸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정도원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는 2당이지만 계속 2당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2당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급전직하라고 봐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구나. 바로 그냥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방선거 때는 각 시도별로 비례 정당 투표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정당 투표에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이 2등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홍준표 대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하다가 이제 사실 뭐 표현이 뭐하지만 쫓겨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2001년도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닙니다. 2011년도. 2011년도. 왜냐하면 2012년 총선을 홍준표 간판으로는 도저히 치를 수가 없다는 공감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홍준표 간판으로 치를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회의도 또 막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 스스로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인천, 경기 6개 광역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6개 이기지 못하면 대표 그만두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나요? 했었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해야죠. 그러면 그거 얘기도 못하면 대표 자리를 유지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 서너 개 너댓 개 된다 그러면 대표 물러나나? 그때 가서는 내가 선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였고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었다고 얘기를 하겠죠. 홍준표 빙의하신 것 같아요.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예. 그게 일반적인 정서 아닙니까? 그럼 홍준표 대표 체제하에서 아까 나오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통합이 되면 그러진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바른정당 내에서 통합에 이탈하겠다고 거론되시는 분이 두 분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이학재 의원하고 김세현 의원인데. 예.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우리 남경필 지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금 이제 애매한 입장. 예를 들면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보수 대통합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원희룡 지사는 별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가면 오히려 무소속으로 도지사의 재선에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출마를 하더라도 원지사 본인의 얘기는 아니고 측근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국민의당 내부의 혼란과 출혈을 각오하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이 통합에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이 김세현 의원 같은 분들이 부산에서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이 통합 과정에 있어서 원희룡이나 남경필이나 김세현이나 이런 분들이 통합에 합류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통합 과정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국민의당 내부를 지금 정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거죠. 정도원 의원님.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그 뭐 과정 복잡성 이런 걸 좀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
통합하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계속 그 오리무중이던데. 컨벤션 효과는 있겠죠. 컨벤션 효과.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또 안철수나 유승민 이 두 양반이 또 만만치 않아요. 예. 이거 전혀 화합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뭐 갈등이 나고 뭐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민들이 저것들 만나서 뭐 한다더니 뭐 하나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치인 유승민, 정치인 안철수는 사실은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당이 잘해서 정치적인 주제, 아젠다와 정책 방향을 잘 선택하면 그러면 저는 일정 정도 파괴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홍준표 대표의 개인적인 캐릭터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보수 정당이 이 집권당을 지금 견제하고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방안들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일자리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일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달에 통계를 보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청년 실업률이 1%나 올라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냐면은요. 한 1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0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3, 4분기 경제는 깜짝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력 있게 국민들한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심지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취임하자마자 일카리 상황판 설치하라고 그런 다음에 그 점검회의를 6개월 만에 했어요. 지난 12월 4일 날. 그러면 그런 지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일자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이나 이 국민의당 통합하는 정당이 예. 제대로 문제 제기하면 또 유승민 대표가 그런 좀 능력 강하니까 잘하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12월 달 같은 경우가 이제 의사들이 이제 의료보험 그 비급여를 다 급여하는 걸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우파 정당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걸 한꺼번에 다 급여하지 말고 지금 예를 들면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한 70% 되거든요. 예. 그것 외에 다른 사람들 것만 우선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가자. 뭐 일단 이렇게 실손보험 들어간 사람이 그렇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 기존의 자유한국당이 못하던 것을 가지고 실제로 정책적 대립값들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 다르다는 거죠. 앞만 봐도 제가 보기에 하루아침에 무슨 안철수라는 사람 또는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인기를 얻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면 그래도 이 당에 희망이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정당이다. 예.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마냥 좋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든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 저 법인세 인하 문제 또 지금 원전 문제까지 이제 터졌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부작용이 생기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합니다. 지금 중소 자영업자들 거의 이제 이탈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 특수를 누릴 거라 이제 그거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태근 의원 마음 맞다나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찝으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 대안을 제시하고. 근데 사실 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목소리에 다들 무게감이 안 실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 여당이 특히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지만 이것이 좀 그 정서적이고 감성 타치까지는 성공했지만 정책에서 실책하는 부분들 혹은 놓치는 부분들을 치고 들어가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야당의 면모를 보이면 그 자유한국당에서 못하고 있으니 바른정당이 그쪽에서 통합한 이후에 그쪽으로 하게 되면 일정 정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이 자충수를 지금 두고 있는 게 많거든요. UA 사태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인데 하여간 그 송준표 대표도 진짜
그럼 맨날 막말만 하지 말고 그런 지금 계산된 막말이잖아요. 정태근 의원이 얘기한 그런 얘기들을 쫄깃하게 그냥 뭐 노래하듯이 계속 되풀이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앞서서도 이 민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것도 야당은 정책 얘기하면 또 언론에서도 안 받아주고 잘. 저는 이제 그걸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민생 얘기를 하면 뭐 현장에 가가지고 시장 가서 장바구니 물가가 어떻고 이게 아니고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고 대안을 가지고 달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래 쌓아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탈원전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 이제 일자리를 확충하는 부분,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비급여 전면 급여하는 문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방향 자체가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고 그러한 방향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좀 전면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이 정말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책 문제 얘기했으니까 양당 세 당 안으로 좀 한번 깊숙이 쑥 들어가 보죠.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고 2부 3부에서 장윤선 기자도 그 지적을 했는데 전당 투표한다고 한들 반드시 전당대를 거쳐야지 통합이 되는 거다. 국민의당 전당대로 가는 순간 뭐 아까 헬멧 얘기도 나왔고 50cm짜리 강몽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살벌해요 지금 분위기가. 전당대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원을 놓고 보면 13조의 당규가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전당대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당원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위임되어 있냐면 중앙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취재를 한 건데 전당원 투표를 해서 예를 들면 지지율이 한 60% 70% 나왔단 말이에요. 안철수 대표에게 좋게 나와요. 네, 나왔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중앙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합당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전당원 투표로도 할 수 있다. 의결할 수 있다라고 당원 개정을 추진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당원 투표 다시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당원 투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이 등재한 사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K보팅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냥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RS가 뭐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 전화 걸면 자기가 찬성하냐 안 되냐 응답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태근 의원이 지금 국민의당 그 친한파의 전략을 노출한 겁니다. 최초로.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까 장윤선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전 대표가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전당대회 하게 되면 우당탕탕 문제가 많이 생길 터인데 그랬더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죠. 근데 지금 정태근 의원 얘기는 일단 전당원 투표해서 일정 정도 통합에 대한 긍정적 지지가 나오면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당원당규를 개정하자. 당원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권한이니까. 그래서 지금 5조에 전당원 투표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합당 해산의 권한도 전당원 투표에 전당원이 투표로 할 수 있는 그렇게 개정을 하면 그럼요. 일단 개정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다시 전당원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소급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당에 보면은요 그 몇몇 선수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그런 선수급에 못 올라갑니다만 이 합당이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또 오랫동안 숙련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에 또 있어요. 한 분들이 있어요. 우상호 그거 어때요? 완전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길을 찾으면 다 있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정태근 의원이 말한 전략이 노출되는 순간 중앙위가 이제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죠. 이제 이 헬멧이 중앙위원회 구성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당무위원회가 난장판이 될 것 같았지만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중앙위원회의 구성 분포도 당무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아마 입구에서만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막 그 TV에 방영된 거 보면은 이제 들어갈 때 막 뭐 몸싸움 하고 했다가 들어가서 전당원 투표 두들기니까 그냥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마 그 통합을 추진하시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룹들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전당원 투표에서 지지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그래서 최소한 뭐 65%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큰 고개를 넘어가는 일이 될 것이고 지금 중도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한 유보파가 한 11명 돼요.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흐름으로 가면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거든요. 원래 중도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쪽으로 쏠리기 마련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가고 결국은 뭐 중간에 사고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뭐 통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문제는 오히려 이제 이 박동배 세 분께서 그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박동배 세 분께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민주당에서 오란 소리를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죠. 오합지졸이라고 다른 얘기했잖아요. 정당에 있는 분들도 통합 때도 그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배제를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거의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분 세 분들이 잘못하면은 낙동강 그러니까 우려가 그 세 분 박동배 이 세 분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뭐냐면 민주당에서 좀 와달라 그 얘기 듣는 게 선물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특히 박지원 의원하고의 감정적 골은 깊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모두가도 못한 시대가 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 시간 다 된다. 네. 간단하게 네. 서청원 의원에 대한 또 그 무슨 시사 전월에서 네. 보도하려고 그러는 게 배포금지 가처분 됐다가 뭐 50억 수수설 호주. 직무정지 뭐 예. 직무정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무슨 얘기냐면 배포해라 이랬거든요. 내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자유한국당 친박과 친박이 좀 이렇게 되면 이제 최경환, 서청원 친박계 자정이라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의도적으로 그분들을 뭐 이렇게 탄압하거나 뭐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동안에 그런 일을 벌려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저희가 봐도 위태위태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네, 친박 시절에 뭐 아이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았고 정말 저희들이 봐도 저 저래갖고 나중에 저 정권 바뀌면 어떡할래나 그런 일들이 그런 많아요. 얘기들이 이제 터져 네. 나오면서 당내에서 친박은 힘이 셀 때는 충성을 했지만 예. 힘이 약해지니까 거기에 소원했던 사람들은 이제 배신의 길을 택하는 과정들을 지금 갖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권이도 아마 저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힘이 빠지면 공격이 들어오는 거는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를 정도로 거둬야 된다는 거고 그게 어려운 거죠. 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친박 정리하는 문제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겠다. 이미 끝났어요. 친박이요. 뭐 정리 이제 뭐 이제 수순을 밟고 있는 바른정당 거죠. 내에서는 친박 아니 저는 사실 홍 대표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그걸 또 연탄가스 얘기를 하면서까지 자극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도원 의원님, 정태근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남은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